트로이 전쟁. 이 끔찍한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흔히 말하듯이 한 쌍의 남녀가 벌인 사랑의 불장난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치부하고 말기엔 너무나 끔찍하리만큼 그 전쟁의 결과가 참혹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이 트로이 전쟁. 전쟁에 패배한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물론 젖먹이 어린 손자를 포함하여 가족들까지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로이의 백성들은 남녀, 애, 어른 할 것 없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 모두가 처참하게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트로이 왕국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에서도 고난과 재앙 그리고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아가멤논 대왕을 둘러싼 승자의 저주에 관하여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미케네의 아가멤논 대왕을 둘러싸고 빚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이것은 승자의 저주라고 해야 할 만큼 끔찍했는데요. 자기 딸을 전쟁의 희생제물로 바친 아가멤논 대왕에게 한 맺힌 원한을 품고 있었던 왕비 클리템네스트라는 정부 아이기스토스와 공모하여 아가멤논 대왕을 살해하고 또 그것으로도 모자라 도끼로 시신을 훼손한 다음 이 그림처럼 그 도끼를 들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원한이 뼛속까지 사무쳤으면 그랬을까요? 하지만 그녀 또한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오레스테스 왕자에게 살해되고 말았으니 어찌 이리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트로이 전쟁을 가리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전쟁으로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요? 트로이 전쟁의 원인에 관하여 동양과 서양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쟁이었던 이 트로이 전쟁. 끔찍하리만큼 참혹하였던 이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우선 당시 트로이를 둘러싸고 펼쳐진 지정학적 상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지도를 먼저 보시지요. 여기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집트가 있네요. 이집트는 그리스보다 5,000년은 넘게 앞서서 일찍이 문명이 발전한 곳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바벨탑으로 유명한 바빌론과 니네베 유적으로 유명한 호전적 군사강국 아시리아가 있지요. 이들 또한 그리스보다 1000년가량 앞서서 번성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방에 우리의 귀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히타이트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히타이트 왕국은 한때 이집트와 맞상대하였을 만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 그리스는 그리스 본토보다 앞서서 오늘날 터키의 서해안 지방과 그 앞에 산재한 여러 섬들, 즉 키클라데스 군도를 중심으로 문명이 먼저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다가 기원전 16세기경부터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이 미케네는 기원전 1450년경 크레타 섬의 미노아 왕국을 점령합니다. 당시 미노아 왕국은 지중해 해상 교역을 장악해서 그 시대 핵심 자원이었던 청동의 원료인 구리와 주석 거래를 독점하다시피 하였고, 염료, 기금속 그리고 공예품 생산과 도기 산업으로 크게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학자는 그 미노아의 도기 산업을 가리켜서 1980년대 일본의 전자제품 같았더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미노아의 도기가 당시 지중해 연안의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민호와의 해상 교역을 이어받은 미케네는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민호와 왕국이 누려왔던 상권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상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미케네의 군사 문화 때문이었고, 이 미케네 군사 문화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트로이가 미케네의 상권을 잠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트로이의 상권 잠식은 그 지정학적 위치가 한 몫을 하였습니다. 트로이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펠레폰토스 해협의 입구에 위치한 도시국가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성벽을 쌓고 해상교역의 거점으로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미케네보다도 적어도 1000년은 앞서 발전한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트로이는 식량이 부족한 그리스 지방에서 곡창지대인 흑해 연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였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곧 공부하게 될 페르시아 전쟁이나 펠레폰네소스 전쟁 때에도 이것을 둘러싸고 각축전이 벌어지게 됩니다만, 미케네는 자신들의 상권을 잠식해 들어오는 트로이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사국가인 미케네는 트로이를 공격했습니다. 그리스 쪽 기록에는 없으나 히타이트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1400년부터 1250년 사이에 적어도 2번 이상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케네의 트로이 원정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준비 부족 때문이기도 하였고, 또 한 번은 히타이트 왕국의 개입 때문이었지요. 트로이 전쟁의 기저 요인에 관하여 그런데 지중해 이론의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동의 가나안 지방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 히타이트 왕국에 맞서서 기원전 1274년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가 대규모 전투를 벌입니다. 전차만 해도 5, 6천 대를 동원했다고 하니까 대규모 전쟁이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25년에 걸친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승패가 나지 않았고, 양측은 기원전 1250년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평화조약이었다고도 합니다만, 아무튼 히타이트는 이집트의 대규모 공세를 물리치기는 하였지만 이때 국력이 크게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을 노리고 호전적 군사국가였던 아시리아가 히타이트 왕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기원전 1234년의 일입니다만, 이때 히타이트 왕국은 니히리아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히타이트 왕국은 이때부터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청동기 시대 지중해 연안의 세력 균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세력 균형 이론, 밸런스 오브 파워 세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력 균형이 깨어졌을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이론인데요. 이러한 세력 균형의 변화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요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 기저 요인이라고 부를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흔히 기저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기저 요인이란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 때문만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밑바탕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을 예로 든다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펼쳐진 동서 양진영의 냉전 구도가 바로 6.25 전쟁의 기저요인이었고요. 1차 세계대전은 식민 제국주의의 치열한 각축을 기저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패전국 독일에 대한 과도한 배상금으로 독일 경제가 파탄난 것을 2차 세계대전의 기저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본질적 원인에 관하여
이러한 기조 요인과 함께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본질적 원인을 알아보려면 전쟁의 양 당사자, 특히 전쟁을 일으킨 미케네와 그 미케네의 지도자 아가멤논 대왕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미케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권 국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남긴 이 거대한 무덤, 그리고 호화로운 궁궐, 그리고 난공불락의 우람한 성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미케네는 군사 문화가 팽배한 호전적 군국주의 군사국가였습니다. 이렇게 행진하는 전사와 전차를 그려넣은 미케네의 도기, 부장품으로 묻어준 수많은 각종 무기와 그리고 인장반지에 새겨진 전투 장면이 미케네의 호전적 군사 문화를 대변합니다. 이런 점에서 미케네는 청동기 시대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였던 크레타 섬의 미노아 왕국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특히 그들이 사용하던 인장반지를 보면 그 차이, 즉 미케네의 호전성이 잘 드러납니다. 인장반지란 이렇게 반지머리 평면에 음각으로 그림을 새겨 넣은 것으로 이것을 점토판에 꾹 눌러서 찍으면 이렇게 양각으로 그림이 나타납니다. 종이가 귀하던 청동기 시대에는 상거래를 할 때 주고받는 점토판 송장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증표로 흔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과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가를 단고 고객으로 확보했을 만큼 뛰어난 상술의 미노아 상인들은 상거래의 신용을 담보하는 이 인장반지에 이렇게 지상낙원과 신들의 세계를 그려 넣은 반면 미케네 사람들은 이렇게 전투 장면, 그것도 적을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을 새겨 넣었습니다. 혹시 우리와 거래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미케네의 경직된 군사 문화가 자유로운 상거래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되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미케네는 미노아 왕국을 점령한 후 미노아의 뛰어난 장인들을 1만여 명이나 잡아가서 미노아의 경제적 번영을 계속 이어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연한 상거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미케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신들의 경직된 군사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날로 지중해 해상교육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트로이의 탓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케네의 입장에서 트로이가 미울 수밖에 없었겠지요. 네, 잠시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크레타 섬의 미노아 왕국 크노소스 궁전의 복원 모형도인데요. 5층 높이의 건물에 총 997개의 방이 있었다고 하지요. 어마무시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크노소스 궁전은 고대의 다른 궁전과 차이가 나는 특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궁전에는 있지만 크노소스 궁전에는 없는 것인데요. 어떻게 찾으셨나요? 네, 그것은 바로 성벽도 없고 해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1000년 넘게 전쟁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미노아 사람들은 이 그림처럼 그들의 궁궐에 성벽을 쌓지도 않았고 해자를 파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도 만들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로 가장 앞서 나가는 찬란한 선진 문화국가 미노아 왕국은 후진적 군사국가 미케네에 의하여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은 평화의 환상에 빠져서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주는 값진 역사의 교훈이 아닐까요? 아가멤논 대왕의 야망에 관하여. 자, 이제 여담이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가멤논 대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부터 한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대왕이란 호칭은 고대 히라보로 와낙스라고 하는데요.
여러 속국을 거느린 큰 나라의 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작은 도시국가들의 왕을 바실리우스라고 불렀는데요. 이걸 번역할 말이 특별히 없어서 왕이라고 그냥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만, 이 바실리우스는 중세 유럽이나 고대 동양의 왕들처럼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부족의 부족장 또는 한 도시국가의 촌장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 주민들과 똑같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 부족 또는 도시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례로 아가멤논 대왕이 이타카의 왕, 즉 바실레우스인 오디세우스에게 트로이 원정에 참여하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을 때 오디세우스는 왕이었지만 밭을 갈고 있었지요. 이처럼 청동기 시대 그리스의 바실레우스는 권력자가 아니라 동등한 시민의 한 사람이었고, 아가멤논 대왕 또한 다른 왕 바실레우스를 힘으로 지배하는 위치가 아니라 명분을 내세워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납득할 만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힘으로 응징할 수는 있었겠지요. 이처럼 아가멤논 대왕은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짜임새 있는 행정력의 뒷받침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마을별 재산과 생산물을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이를 재배분하는 완벽한 관급 경제를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해독된 선형문자 B의 기록에 따르면 어느 마을에 황소가 2마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까지 기록되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아가멤논 대왕은 자신의 왕권을 점점 더 강화하였고, 또 여기에는 그의 개인적 성향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3200년 전 사람의 성향을 명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가멤논 대왕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양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리품으로 차지한 크리세이스라는 처녀의 아버지가 찾아와 몸값을 충분히 치를 테니 딸을 돌려달라고 애끓는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였습니다. 그 처녀의 아버지는 아폴로 신전의 사제였습니다. 고대의 세계에서 사제는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저주가 내리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녀를 돌려보내지 않았던 아가멤논 대왕은 그리스 진영에 역병이 돌아서 병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그때서야 크리세이스라는 처녀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욕심보다도 트로이 원정이라는 야망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이에 비추어 보면 아가멤논 대왕은 트로이 원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크리세이스라는 처녀를 돌려보낸 아가멤논 대왕은 아킬리오스가 차지한 브리세이스라는 처녀를 강제로 빼앗아가지요. 이름이 아주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아킬리오스가 막사에 틀어박혀 싸우기를 거부합니다. 가장 뛰어난 전사였던 아킬리오스와 그리고 또 가장 용맹한 그 히아의 병사들이 빠져버린 그리스 연합군은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리스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서서 아킬레스를 어떻게 하든 달래서 싸움에 참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아가멤논 대왕을 압박합니다. 트로이 전쟁의 승리에 애가 탄 아가멤논 대왕은 아킬리오스에게 사과의 사절단과 함께 금은 보석을 들려서 브리세이스라는 처녀를 돌려보냅니다. 이것 또한 트로이 원정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아가멤논 대왕은 무엇이든 그리스의 진영에 큰 분란을 일으키며 강제로 빼앗아온 여자도 대왕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트로이 원정에 대한 그 야망이 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 사건이 한 가지가 더 있지요. 트로이 원정에 대한 아가멤논 대왕의 야망이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자신의 딸 이피게니아를 희생제물로 바친 사건입니다.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을 납치해간 트로이에 대한 그리스 사람들의 분노에 기대어서 아가멤논 대왕은 천신만고 끝에 대규모의 트로이 원정군을 편성했는데, 근데 출항을 앞두고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노를 저어서 항해를 하는 3단 노선이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항해는 바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탁의 결과 바람이 불게 하려면 자신의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정계가 나오자 아가멤논 대왕은 바람이 불도록 기원을 하면서 자기 딸을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트로이 원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딸까지 희생시킬 만큼 그의 야망은 신앙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트로이 전쟁의 본질적 원인은 미케니의 호전성과 함께 트로이 원정에 대한 아가멤논 대왕의 야망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쟁의 본질적 원인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6.25 전쟁의 본질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과 중공은 세계 공산화의 야욕에 불타고 있었지요. 이에 맞물려 북한 김일성 공산정권은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헌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공산당 규약에 못 박아놓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의 본질적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차 세계대전의 본질적 원인은 발칸반도를 놓고 벌어진 오스트리아, 이태리, 독일과 또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라는 이 두 세력 사이의 갈등에 있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의 본질적 원인은 독일의 나치 정권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 그리고 일본의 군부, 여기에 더해서 히틀러와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 군부의 호전성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본질적 원인과 함께 부수적 원인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쟁의 본질적 원인은 그것이 없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요인을 말하고, 부수적 원인이란 전쟁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있든 없든 전쟁의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않는 그런 요인을 말합니다. 트로이 전쟁의 경우 프리아무스 왕의 오판, 즉 트로이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을 스파르타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 바로 트로이 전쟁의 부수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트로이가 그녀를 스파르타로 돌려보냈다고 하더라도 아가멤논 대왕의 야망이 사그라들지 않는 한 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의 경우 소위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미국의 조치는 6.25 전쟁의 부수적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경우 오스만 터키의 쇠퇴로 인한 발칸반도의 세력 공백이 부수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요. 또 2차 세계대전의 경우 영국 수상이었던 챔벌린의 유화적 애교가 부수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독일이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를 상대로 대규모 전쟁을 벌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그의 안이한 애교가 독일이 전쟁 야욕을 쉽게 드러내도록 허용하였지만 그의 온건한 애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쟁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결정적인 것은 아닐 때 이것을 전쟁의 부수적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쟁의 촉발 요인, 트리거링 팩터에 관하여 전쟁이 일어날 만한 기저 요인과 본질적 요인, 그리고 부수적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려면 전쟁을 촉발하는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촉발 요인은 전쟁을 일으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전쟁의 명분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라틴어에는 바로 이 전쟁의 명분을 뜻하는 캐서스벨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 전쟁의 명분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 전쟁에서 자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또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가는 데에는 전쟁의 명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촉발 요인이 없으면 때로는 이 촉발 요인을 억지로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2차 세계대전 때 중일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노구교 사건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빌미를 제공했던 글라이비츠 사건입니다. 우선 일본군이 꾸며낸 노구교 사건부터 알아봅시다. 일본의 관동군은 중국 북경 예곽에서 노구교라는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국군과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발의 총성이 있고 난 후 일본군 병사 하나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것이 중국군의 소행이라며 북경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노구교를 점령하였고 옥신각신 논쟁 끝에 결국 일본군은 북경을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1937년 7월 7일에 있었던 이 노구교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후일 확인된 사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병사는 단지 20분간 용변을 보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촉발 요인을 억지로 꾸며낸 두 번째 사례는 독일에 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역시 독일답게 아주 치밀하고 또 조직적이었습니다. 독일의 폴란드 국경 근처 글라이비치라는 곳에 라디오 방송탑이 있었는데 사건이 있던 날 히틀러가 직접 폴란드를 비난하면서 폴란드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연설이 방송 전파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단의 폴란드 군인들이 이 글라이비츠 라디오 방송탑을 점거하고 폴란드는 독일의 전쟁을 선포한다. 폴란드인이여 단결하라. 이런 내용이 담긴 선언문이 3분간 전파를 탔습니다. 1939년 8월 30일에 있었던 이 사건을 빌미로 독일은 그 다음날 새벽 4시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2차 세계대전이 촉발되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열린 뉴른버그 전범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글라이비츠 방송탑을 점거한 것은 폴란드 군인들이 아니라 폴란드군으로 위장한 독일의 SS 대원들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전쟁의 촉발 요인을 조작하는 데 있어 일본이 형님격이었지만 일본이 먼저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치밀함에 있어서는 독일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트로이 전쟁의 촉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두말할 필요도 없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 간에 있었던 로맨스인지 불륜인지 그 사건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 촉발 요인은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할 분명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가 헬렌 왕비를 돌려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의 분노를 어떻게 하든 좀 달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그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였고 결국 메넬라오스의 끝간데 없는 분노는 트로이 원정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아가멤논 대왕에게 트로이 원정의 명분을 한껏 살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멤논 대왕이 원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아킬리오스와 오디세우스를 설득할 때에도 이 명분을 10분 활용하였고 결국 메넬라오스의 분노는 전 그리스의 분노로 확산되었고 아가멤논 대왕이 대규모 원정군을 끌어모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6.25 전쟁의 촉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소련 스탈린의 남침 종용이었지요. 스탈린은 남침을 주저하는 김일성에게 자신이 차고 있던 권총을 풀어서 이를 건네주면서까지 남침을 강행할 것을 압박했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 권총 얘기는 그 진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해제된 소련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스탈린이 김일성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은 분명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촉발 요인은 사라예보에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이었지요.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를 저격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1차 세계대전이 촉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노구교 사건과 글라이비츠 사건이라는 조작된 촉발 요인에 의하여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전쟁의 원인 분석 모델에 관하여 전쟁사를 공부하다 보면 전쟁의 원인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누구는 이것이다, 누구는 또 저것이다,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인데요. 그래서 전쟁의 원인을 따져보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알기 쉽게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는 밑바탕이 되는 기저요인이 있는데요. 기저요인이란 전쟁이 일어나는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전쟁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요인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 때문만으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밑바탕이 된다는 뜻입니다. 흔히 역사적 배경이나 국제정세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본질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만큼 핵심적인 요인을 말하는데 주로 전쟁 당사국의 성격과 또 그 나라 지도자의 성향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촉발 요인이 있는데요. 역사상 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해 이것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요. 이렇게 기저요인, 본질적 원인, 그리고 여기에 촉발 요인이 겹쳐지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전쟁이 일어나는데 크게 작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잡다한 부수적 요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수적 원인이란 전쟁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있든 없든 전쟁의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않는 그런 요인을 말합니다. 앞으로 페르시아 전쟁과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공부할 때에도 이러한 틀, 이 모델에 따라서 전쟁의 원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전쟁사를 공부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반대로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즉,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면 정책 결정자들만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들도 이 전쟁의 원인에 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를 우리가 가려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전쟁사를 공부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이란 자기가 하기 싫어도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전쟁의 승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쟁사를 공부하는 이유의 하나는 바로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은 참혹한 것이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더욱 참혹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은 트로이 전쟁의 승패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승패 요인에 관하여 트로이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의 승패는 트로이 목마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싱겁지 않나요?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트로이 목마라는 계략을 짠 것은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러면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요? 틀린 답은 아니지만 이건 역시 100점짜리 답변은 아닙니다.
꾀돌이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하든 트로이 원정에 참전하지 않으려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등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디세우스를 원정에 참여하도록 사람을 보내서 어렵게 끝까지 설득한 것은 바로 아가멤논 대왕이었습니다. 또 아가멤논 대왕이 어렵게 설득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입니다. 그는 그리스 세계뿐만이 아니라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까지 그 전설이 있었을 정도로 최고의 전사였지요. 그런데 그는 여장을 하면 여성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생겼었다고 하지요. 그런 아킬레우스가 여자로 분장을 한 다음에 여성들만 거주하는 마을로 들어가서 신분을 위장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려고 그랬지요. 아가멤논 대왕은 끼가 많은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에게 아킬레우스를 찾아가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박물장수로 위장하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각종 장신구와 함께 칼과 방패, 투구를 펼쳐 놓았습니다. 모두가 장신구에 눈길을 돌릴 때 칼과 투구, 방패에 관심을 보이는 여성 아닌 여성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킬레우스였던 것이지요. 이 아가멤논이 이 아킬레우스를 설득한 논리는 오디세우스를 설득한 논리와 똑같았습니다. 애교 사절이라고 찾아와서 남의 나라 왕비를 납치를 했던 꼬드겼던 데리고 도망치는 법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이걸 내버려 둔다면 남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느냐. 그리스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그야말로 딱 들어맞는 이야기거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트로이의 대응은 실수의 반복이었습니다.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과 헤큐바 왕비가 자신들이 내다버렸던 아들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여자를 매장하게 잘라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감정을 넘어 트로이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트로이는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을 스파르타로 돌려보냈어야 마땅합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돌려보낼 수 없었다면 헬렌 왕비를 돌려달라고 찾아온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왕에게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을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대하기보다 당신 심정 우리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가 잘 설득해서 한번 돌려보내야겠다 라거나, 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끈 다음에 노력했지만 설득이 안 돼서 참 안타깝다, 마음이 떠난 사람을 잡아두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우리 공주와 다시 한번 결혼하면 어떻겠느냐라면서 금은부화를 바리바리 싸서 스파르타로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제 상상력에 불과한 이 이야기가 다 부질없는 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메넬라우스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설사 메넬라우스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전 그리스 사람들이 트로이를 그토록 원수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 측의 전쟁 명분을 크게 약화시켰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가멤논이 전쟁의 고비고비마다 그리스인들을 분노를 끊임없이 자극해서 전쟁을 10년간이나 이어나간 것을 보더라도 트로이의 입장에서 메넬라우스의 분노를 어떻게 하든 좀 달래고 전략적으로 전쟁의 명분을 다소라도 사그라지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미케네의 아가멤논 대왕이 10만 명이라는 대군을 끌어모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 승리의 두 주역인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우스를 데려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라면 아가멤논 대왕은 10년간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 중간에 그리스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판단해보면 그리스 연합군 입장에서 트로이 전쟁 승리의 요인은 뛰어난 전사 아킬레우스와 뛰어난 전략가 오디세우스를 삼고초려 설득해서 데려온 아가멤논의 리더십에 있었고, 트로이 왕국의 입장에서 트로이 전쟁 패배의 요인은 자신의 왕비를 빼앗기고
망신살이 뻗쳐 길길이 날뛰는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분노를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추긴 프리아모스 왕의 오판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 트로이 왕국의 배후 지지 세력이었던 히타이트 왕국이 이집트와의 전쟁과 아시리아에게 참패를 당하고 나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졌고, 이로 인해서 지중해 연안의 세력 균형이 요동을 치고 있는 마당에 그리스의 침국을 2번이나 물리쳤던 과거의 기억만을 믿고 정세 판단을 너무 안이하게 했던 것이 바로 트로이 전쟁의 패배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오디세우스의 계략이었던 트로이의 목마에 속아 넘어간 것을 트로이의 전쟁 패배 요인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보면 반대로 그리스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오디세우스의 트로이 목마 계략이 결국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로이 전쟁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트로이의 목마는 트로이 전쟁을 다룬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기환을 다루는 오디세이아에만 등장합니다. 결국 트로이의 목마는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최근의 영화에서 보듯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안성맞춤인 하나의 소풍 같은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트로이 전쟁의 승패는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와 그리스의 전사 아킬레스의 결투에서 이미 결판이 났고, 또 프리아모스 왕이 아킬레오스에게 아들 헥토르 왕자의 시신을 돌려달라며 무릎 꿇고 간청할 때 트로이는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트로이 전쟁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 각자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 전쟁 그 자체 못지않게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 트로이 전쟁의 결말과 트로이 전쟁이 단지 호메로스가 지어낸 이야기, 즉 신화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즉 실화인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